민주당이 재보선 경기 지역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배치하고 평택을과 안산갑에는 각각 김용남 전 의원과 김남국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당은 접전 지역 경쟁력과 확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 지역에는 외연 확장이 가능한 인물을, 핵심 지역에는 국정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배치했다는 평가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에서 제외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선거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 공천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은 김 전 부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경기 재보선 구도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하남갑 이광재, 평택을 김용남, 안산갑 김남국. 민주당이 경기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안산은 민주당의 텃밭인 까닭에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고, 하남의 경우 험지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광재라는 거물급 인사를 출격시킴에 따라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평택을입니다. 구도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 세 곳, 이분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박영식 시사 에디터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경기 지역 세 곳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뭐 뉴스토마토가 일찍이 잘 예상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 좀 예상 아니었습니다. 예상이라기보다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미 잘 보도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 뭐 당내 분위기도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쪽 방향이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공천에서 선순위로 올려놨던 것은 아마도 이광재 지사가 어떤 지역을 선택하고 당의 제안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 지역을 만약에 이광재 전 지사가 고사를 하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김용남 의원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받음으로 인해서 평택으로 또 자연스럽게 김용남 전 의원이 공천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뭐 대다수가 예상을 했었던 그림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산 같은 경우에는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공천을 당에서 그래도 좀 고심하는 그림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었는데, 더 시간이 아마 지체되면 동의하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 더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어제 오후 공천 결과 발표 잠시 영상으로 보신 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 하남갑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국회의원을,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그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전 지사를 호명을 먼저 하면서 앞서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전략 공천될 것은 뭐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지역을 놓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뭐 용남, 하남, 가남 이렇게 하면서 김용남 전 의원이 하남에 대한 희망을 숨기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고, 방금 박영식 에디터가 지적한 대로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 여부. 그러니까 하남에 누가 가냐, 평택을에 누가 가냐, 김용남 그리고 이광재 출격은 확실한데 누가 가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용 공천 주냐 안 주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은 좀 상당히 고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갈만한 인사들을 배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다 해석론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남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험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난 총선 때도 한 1200표 차, 1199표니까 1200표 차로 어렵게 이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거물급의 중진 의원이 가야 된다라는 건 뭐 그 있었던 얘기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다만 누구를 배치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당에서는 이광재 그 전 지사의 선당 후사 정신도 높이 샀지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그 거물급의 중진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많이 표시가 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광재 전 지사가 하남으로 감으로 해서 뒤에 이을 수 있는 후속적인 어떤 부분들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들이 전략적으로 배치가 된 것이다 보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전 의원을 투입했다라는 건 적지 않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남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그 조국 전 대표 지금 평택을 죄송합니다. 네네. 평택을 네. 평택을에 대해서 김용남 이제 전 의원이 조국 대표를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사실상의 구원에 가까운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공천을 줬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고민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안산은 김남국 전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그런 기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일 이제 국정조사 종합청문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보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좀 전에 박영식 에디터께서도 당이 좀 고심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처음에 20명의 지지에서 출발했던 게 지금 70명에 육박하는 맞습니다. 상황까지 번져가는 것. 이것이 아무래도 당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오지 않아도 될 뭐 친명 친청 갈등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예봉을 좀 꺾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용 전 대변인께서 지금 오늘 오후에 뭔가 입장을 좀 밝힐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섭섭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뭐 배신감까지 들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랑 몇 주 전에 뭐 인터뷰를 잠깐 간이로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김용 전 부원장께서는 만약에 이제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섭섭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뭐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보석 이후에 이 민주당에서 대다수의 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상황이니까 당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좀 빨리 좀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한 5주 전이었던가요? 그 전만 하더라도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은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에서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조차도 국정조사 특위의 내용들을 보고 김용이라는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법 피해자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그런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는과 동시에 김용을 공천 배제한다. 이건 좀 모순적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그러면 김용이라는 이 정치인에게 어떻게 공감을 해주느냐,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어떻게 좀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느냐 이런 스킨십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간 시간을 좀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결국에는 대다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분의 공천을 바라는 성명까지 내거나 이제 동의를 해주는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배제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뭐랄까 스킨십 이런 부분들이 당의 아쉬운 측면이 크겠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에서도 당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이런 대목이 서운하다라는 입장을 아마 밝힐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말씀이 기약 나왔으니 그러면 안산 갑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지금 김용 시간을 끌면서 이것이 뭐 세대결 양상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21분에서 시작돼서 70명까지 이제 김용 공천을 희망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안산에 이제 3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 물론 양문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양문석 전 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김용 전 부원장이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마지막으로 남겼고 여기에 현역인 김현, 박해철 두 사람도 김용 공천해야 된다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산갑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조특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작 기소를 지적하면서 조작 기소의 가장 큰 피해자인 자기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이 자기 부정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면서 검찰의 소나기에 쥐어줬던 제2의 체포동의안 사태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후폭풍 여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다만 이게 이제 그 기화로 돼서 8월 전당대회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떤 형식으로 말입니까? 일테면 지금 사실 이제 그 소위 70여 분 가까운 분들이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를 지지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또 친명계 의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용 부원장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 승리와 또는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겠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그 좀 의견들이 내실 것 같고요. 특히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3명 있는 지역에서 2명의 의원 그리고 1명의 전 의원이 모두가 동의하는 김용 전 부원장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당이 배제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당이 좀 독선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인다 보면 결국은 지방선거는 어쨌든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이루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번은 넘어간다고 치지만 전당대회에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뭐랄까요? 좀 친명 친청 갈등이라기보다 그때는 그게 좀 낮은 수준에 있었다면 이게 이번에는 그때는 우려 수준이었죠. 우려 수준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갈등이 눈앞에서 그냥 전개되는 그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 갈 건지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또 다른 숙제가 됐다라고 보이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했기 때문에 또 원조 친명의 7인회라고 했던 김남국 의원을 이제 공천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박영식 에디터는 어떻게 봅니까? 향후 전대에 미칠 파장까지. 전대에 미칠 파장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뭐 전초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초전. 예,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 아까 김용과 함께라는 그 포스터에 얼굴이 등장하신 분들은 이게 뭐 요즘에는 국민의힘도 인증 패널, 미인증 패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찐명 인증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김용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내걸었다라는 건 뭐 상당한 용기일 수도 있는데 다만 원외 인사인 김용의 공천을 두고 저렇게 많은 수의 의원들이 모였다라는 건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공천을 받고 원내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게 얘기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은 원내 달라질 세력으로서 수밖에. 그럼요. 형성도 가능하지만 네. 꼭 김용 부원장이 어떤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아니라 어떤 후보를 밀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렇죠.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힐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당내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의중의 해석 문제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뜻은 이럴 것이다. 내가 더 친명이다라고 경쟁했던 부분이 사실 김용 부원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그 경쟁에서는 상당히 그 김용 부원장 측이 나름 찐명 인증한 쪽이 우세해지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어서 이번 공천 배제에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냐마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권을 도전하는 쪽 입장에서는 김용 부원장의 공천 배제는 어찌 보면 당권 경쟁이나 투쟁적 측면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뭐랄까 한번 의혹 제기를 할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히려 당 지도부의 입장을 들고 한번 반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스타트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7인의 멤버 중 한 명이며 원조 친명으로 분류됩니다. 이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2심까지는 유죄를 받았고 그다음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무죄를 받고 떳떳하게 나서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반론의 스타트를 끊었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국민 눈높이 전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 특히 영남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다. 이것이 지도부의 설명입니다. 이 반론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반론이죠.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 특히 뭐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질 건데 거기에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상당히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이제 보궐선거 지역인데 거기에 또 다시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해서 당선시켰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형이 확정된다. 그러면 다시 또 규칙 사유가 발생되는. 그래서 22대 국회 한 회기 한 22대 국회 내에서 두 번의 규칙 사유를 민주당이 만들어낸다. 이거는 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논리는 뭐 충분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고 또 많은 또 당원들도 수용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 아쉬운 건 좀 전에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갈등처럼 비춰지기 전에 사실상 내부에서 조율 조정을 맞습니다. 통해서 그 점이 참 정리해낼 아쉬워요. 수 있었던 네. 게 아니냐. 네. 네. 왜 이렇게까지 좀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난 이후에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처럼 해서 정리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지도부의 정치력이 좀 약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또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 당 중앙당에서 결정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뭐 수용하냐 못하느냐 문제보다는 과정 관리가 좀 많이 아쉽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올 것 같아요. 박영식 에디터. 네, 뭐 저도 사실은 우리 대변인님하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너무 눈치 보다가 사태를 키운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비교될 만한 케이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청도 저는 뭐 같은 맥락에서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송 전 대표가 결국 무죄를 받고 난 이후에 당이 금이 환영한 송 전 대표를 어떻게 맞이해 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이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또 스킨십이라는 차원에서 잘 이제 이 거물을 당이 잘 수혈을 받아서 재보궐 공천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좀 손 놓고 외면하다시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소통도 없었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송 전 대표가 직접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용 전 부원장이나 송영길 전 대표도 이 두 인물을 당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고심을 오래 하면서 뭔가 이 결정을 지지부진한 끝에 결국 이게 만약에 공천을 주지 않게 된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당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옆구리찔러 절받는 그런 기분으로 공천을 준 거 아니냐라는 대목이 송영길 전 대표 같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의원들 다수가 점점 이제 공천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제압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준다라는 명분으로 김용 전 부원장을 결국 공천 배제시킨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와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좀 저는 아쉽고 즉 한 발 더 먼저 선제적으로 당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관리의 문제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두 분 다 좀 아쉬운 대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소통, 정무력이 좀 부재했고 과정 관리에서 좀 더 빠른 결단을 내렸으면 사태가 이 정도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 점이고. 자, 다음 지역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빨리빨리. 핫플레이스입니다. 평택, 을. 김용남 투입. 자, 제가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택, 을에 지금 사실상 오자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남, 조국혁신당의 조국, 진보당의 김재현, 그리고
국민의힘 유이동, 자유와 혁신이죠. 황교안 황교안. 이렇게 오자 구도가 형성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단일화는 가능할 것이냐? 두 번째 단일화 없이 간다면 그 승패에 따른 책임은 누가 가장 크게 질 것 같나?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일화가 가능하려면 결국 그 다자구도 하에서 민주 진보 진영 세력으로 일컫는 이 후보들의 지지도가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쏠려야지 그게 가능한 그림인데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KSY였나요? 이제 이쪽 조사를 보면은 뭐 조국, 김용남, 뭐 김재현 뭐 이런 분들의 지지도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김재현 후보까지는 제가 약간 언급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조국, 김용남 이 두 분의 지지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일화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승리는 어부지리로 유이동 후보가 진짜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이 지역 되는 삼선 거고. 출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승패의 책임은 조국 대표가 아마도 패배의 원인으로 아마 민주 진보 세력 내에서는 지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거 어쨌든 조국 대표는 이 국민의힘 영석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목표가 이 국민의힘을 소멸시키는 거에다 목적을 두고 창립한 정당이고 이번 지방선거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잡아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국 대표의 출마로 인해서 이 표가 분산이 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가 됐다. 김용남 전 의원에게 이 책임을 물을 분들보다는 조국 대표에 대한 책임으로 몰아갈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일단 첫 번째 단일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지금 방금 먼저 언급하신 이 KSY 여론조사 프레시안이 의뢰해서 25일, 26일 평택을 지역을 조사한 거잖아요. 뭐 중앙선거 그 심의위원회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참여하시면 되겠는데 직접 다 해주시네요.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보면은 지금 조국 대표가 23.4, 김용남 21.4, 유이동 21.2, 황교안 12, 김재현 9.4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서 누구가 드롭할 것인가? 드롭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당이 여기에 나올 때 내놓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들을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쪽 유이동 후보 쪽은 황교안과의 단일화는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저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왜 뭐 이제 각 당은 이제 이전 투구를 하겠죠. 예를 들면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거기 가서 털을 갈고 있었는데 왜 조국 대표가 왔냐? 왜 민주당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김용남 후보를 냈냐? 뭐 이런 이전 투구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누군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라고 한다면 누굴 탓하겠습니까? 민주당을 탓할 가능성은 극히 좀 낮아 보인다. 민주당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책임들을 면하시려면 마지막까지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단일화의 자세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일화까지 가려면 서로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김용남 전 의원 하남 가네만에 평택 가네만에 하기 전부터 신장식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반성문 써라 이것도 했었고 최근에 보면은 그 정춘생 의원께서도 소위 이제 파묘를 하고 있어요. 김용남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 사실상의 어떤 뭐 노선이라기보다는 뭐 이념 더 씌우기. 이 사람은 과거의 국민의힘 출신이고 이 사람은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월호 발언, 이태원 참사 관련, 백남기 농민 관련 발언. 아니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 출신일 때 뭐 진보 인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얄미웠던 사람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조국 혁신당에 있는 조국 대표의 측근들께서 이런 어떤
뭐랄까 공격을 한다라는 게 과연 단일화에 마음이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단일화까지 가려면 그 과정도 중요한데 이런 방식의 어떤 공격이라는 거, 일방적인 어떤 공격이라는 게 김용남 전 의원 측 대신 민주당 쪽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후보께서 만약에 민주진보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참모들의 뭐랄까 공격은 좀 자제시키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경기 지역 공천, 민주당 공천 다음 주제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과는 다음 주제까지 이어가고요. 박영식 에디터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